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사기 사례 연습인데요. 올해는 자료를 좀 나눠드리면서 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또 이거 뭐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변사기만을 좀 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풀이 구조 관련해서 뭐 매년 설명드리고 개관을 좀 했었는데 개관 좀 생략하고요. 뭐 작년 기출 문제도 사실은 변사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나온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들도 나왔죠. 뭐 중강도 부분의 구조를 설명해 가면서까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대로 나왔고, 작년 뭐 이제 11회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언급드려야 될 부분이 가담자의 죄책, 뭐 이거는 기본 구조였잖아요. 그죠? 중강도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중강도에 되지 않는 구조에서 가담한 자의 죄책들, 작물 취득 뭐 따라 나오는 것이었고, 한번 쭉 들어만 보십시오. 공갈미수와 관련해서 권리 행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공갈미수다 매일 나오는 논점이었고요. 단 하나 뭐 명시적으로 기출이 안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과 관련된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제공인데, 이것도 사실상 객관식에서 기출이 되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큰 배점이라기보다는 유추 적용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봤던 것 같고요. 형소는 뭐 형소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이문과 관련해서는 특가 뇌물과 관련해서 공동정범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것,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미 실제로 공부 내용에 따라서 같은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거 수수의 개념과 그다음에 대항법 외부 참가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공범과 신분이 어떤 유형이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뭐 허위공사 학생죄 간접정범은 뭐 제가 작년 내내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문서에서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내지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트로 위계공직방, 뭐 직무유기죄, 항상 한 개의 쟁점이 나오면 우리 일문, 이문 합쳐서 죄책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또 특이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작년 2021년 1, 2, 3차 모고에서 형법 배점이 좀 높았어요. 한 10점 정도. 뭐 아니나 다를까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도 실제로 이제 형법 배점이 조금 높게 나왔죠. 앞으로도 이런 식의 배점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계쟁점으로 세트로 공부하자라고 했던 위계공직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는 부분들, 허위공무사 학생죄, 간접정범에 대한 공범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준강간과 관련해서 불능미수요. 자, 가능성 문제였는데 미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의를 먼저 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15점 배점이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19년도 모고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 드렸고, 당해년도에도 좀 힘이 빠졌었는데 나올 것이다. 최신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객관식이 나왔고요, 그죠? 올해 이제 나왔었는데, 뭐 이런 이제 출제 유형에서 쟁점들은 기록형을 좀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해년도에 연달아서 동일한 쟁점을 똑같이 낸다라고 하는 쟁점들이 있어요. 연결 쟁점을 나올 수 있는 것들, 뭐 인과관계 쟁점이라든지, 뭐 부수적인 쟁점들은 당연히 몇 년에 연속해서 쟁점으로 잡힐 수 있지만, 이런 어떤 특수 유형의 쟁점들은 즉 미수 파트에서 하나의 쟁점을 잡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사례에서 동일한 문제를 내기는 조금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연결 쟁점을 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럼 불능미수에서 하나 골라봐라라고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위험성 부위죠. 지극히 전형적인 문제. 부채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부객관설 이런 걸 통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한번 나온다면 기록형 문제로 구성될 수도 있겠다. 객관식은 당연히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뭐 변사기에서 가진 내용 중에 조금 좀 부각시켜야 될 건 고의 문제를 조금 더 언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전합체 판례에서도 고의 문제가 됐죠. 조문 자체를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이용하려는 고의, 이용하려는 의사,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행위자가 어떤 상태를 인식했느냐라는 거고 가능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위험성의 문제를 당연히 같이 논해줘야 되고 이렇게 목차를 좀 만들어서 보자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점수차가 뭐 어떤 분들은 점수가 많이 잘 나오고 같은 내용을 적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논리적인 핵심 쟁점들에 대한 어떤 늘 강조드리는 백화점식 서술 그래서 조금 빠뜨렸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그 답안에서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끝맺음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합동의 의미도 주관적 공모 외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시간적 협동관계는 실행행위 분담까지 해서 주객을 다 나타내 준다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그 문장을 덜 다듬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뭐 현장의 임팩트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장 당일에서 오는 그 뭐 스트레스 등등으로 인해서 본인은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점이 주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쟁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잘 쓰냐라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1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좀 각서를 하고요. 그 이제 사례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목차의 이제 변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과에서 1장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렇게 검토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다수 참가 형태에 있어서 정범, 공범 구별하고 여기서 공범, 정범 먼저 판단하고 교사 방조인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례에서 쓸 때는 직접 행위한 자, 그것이 공범인지 간접 정범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접 행위한 자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담자 형태를 적는다. 그리고 공범 신분을 꼭 염두에 두자. 그 기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갑에 대해서 구, 위, 책에 따른 검토를 하고 물론 죄, 책 이러면 책임까지 논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뢰 가담을 했다 그러면 가담 형태를 줘요. 형태. 형태에 따르고 여기서 항상 신분, 신분 관련된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고 그다음에 공동정범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가불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차차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요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착오라든지 뭐 이런 좀 이제 미수 뭐 결과적까지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알아야 되고 특히 뭐 인과관계 이런 것들 그렇지만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사례 풀 때 중요한 거 총칙을 빼고 나오면 객관적 구성요건이죠. 객관적. 뭐 이런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절도가 명백히 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이게 중강도가 되는지 아니면 폭행 치상이 되는지 이런 문제는 결국에 각칙에 나와 있는 객관적 구성 요건을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법전을 다 어느 정도 범죄 유형은 다 머릿속에 암기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법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충족 여부도 마찬가지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의혹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착오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신분, 행위 상황, 객체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틀거리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살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서 문제될 수 있는 건 주체, 객체, 구성 요건, 행위, 결과, 행위, 결과,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이런 것들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네요.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 거였는데 갑의 행위로 특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결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 즉 인과관계 인정하고 이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 합법적 조건들 이게 다수의 의견이고, 그렇죠? 학설의 의견이고 이렇게 가셔도 좋지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판례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로 가는 겁니다. 상당인과관계.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은 이거죠. 갑의 행위로 A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제3의 행위가 개입됐다. 조건이죠. 제3의 조건이. 그러면 보통 요거제 판례가 얘기하는 거 이 제3의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럼 예견할 수 있었으면 갑이 원래는 끊기는데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명시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크게 부분쟁점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12회 시험에는 거의 또 뭐 많이 예상이 되는 거죠.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14년 3회 변호사 시험입니다. 갑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B를 승용차로 치어서 B가 중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갑은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P에 의해서 사고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B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던 트럭과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 도중에 체포되었는데 B는 사고 후 실려가는 병원에 후송되던 도중에 다른 구급차 제3의 행위로 지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자, 갑의 대책 논점 보시면은 특가, 위험운전 치상, 그 다음에 치사냐, 치상이냐 이런 부분이요. 어차피 상에는 나와 있었고요. 자, 논점 정리 보시면 갑은 0.025%,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그리고 갑에게 특가, 위험운전 치상, 치사가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 치사상 중에 도대체 뭐가 성립하는지. 동제가 성립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당연히 흡수되어서 별죄로 구성되지 않죠. 이 구조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있고 그리고 특가가 특별법으로 존재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위험운전 2번 보시면 위험운전 치상죄는 운전자가 음주 역량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게 가끔씩 나오는데 위험운전, 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건 뭐 암기하셔도 되겠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상 핵심이고. 그리고 뭐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 뭐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조사를 다 빼보세요. 조사를.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음주로 인해서 운전자가 현실, 전방, 주시 능력, 운동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승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더 줄이면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기계장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뭐로 인해서요? 음주로 인해서요.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0.25% 만취라면 정상적인 판단 완전 만취죄거든. 그래서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사냐 상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 인과관계와 관련된 문제죠. 결국에 갑에게 위험운전 치상죄 또는 사죄가 성립하는지는 위험운전과 갑의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과적 가중범. 자,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에 대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 통상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상당인 관계를 인정. 이해되시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이거는 뭐 무조건 쓸 거예요. 12회 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
이거를 통상 얘기할 수 있었느냐? 간단하게 그럼 상당인과에서 인정하는 이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갑의 위험운전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 기입한 사정 뭡니까? 중상을 입었고 구급차 병원 후송되던 중에 신호를 무시한 트럭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건 경험칙상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갑의 행위로부터 B의 사망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계를 인정될 수 없으니까 위험운전 치상까지만 인정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챙겨둬야 될 것은 위험운전이란 의미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록에서도 얼마든지 응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관계를 주겠죠. 전방적인 주시 의무가 많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뒤에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 1-입니다. 10회 변호사 시험인데 이것도 이제 인과관계 문제가 크게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합법적 대체 이론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12회 시험에서도 인과관계 문제를 뭐 낼 건 다 냈어요. 합법적 대체 이론 한 번 더 눈으로 봐주시고 규범 보호 목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기도 어려워 보이고 결국엔 상당인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구회인가 10회 구회 문제가 가장 상당인 관계를 판단하는 하이라이트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례 보시면 을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에 H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H를 추월하다가 H가 을에 차바퀴에 치여서 사망했다.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거랑 사망한 거. 이 경우 H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을이 H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추월했다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대체하더라도 동일한 사망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가 성립하는가? 자, 항상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먼저 을에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 치상이든 치사든 먼저 무조건 검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니야, OX. 과실이 없으면 치사만 나왔다고 처벌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치니까 일치.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거든. 결과적 가정범위니까 중앙결과 예견 가능성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실을 확인하고 을의 과실과 H 사망사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기소, 주임 위반 관련성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라고 하고 과실이란 이건 조문이 있어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 즉 객관적 주의무 위반입니다. 객관적 주의무 위반. 과실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객관적 주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신뢰 원칙이고요. 자,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예견 의무, 객관적으로 회피 가능한 결과를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겠죠. 주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이다. 뭐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 되고 행위자가 법령상 주임을 규정하지 않아서 결과를 예견 내지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 키워드들이 객관적 주의무, 예견, 회피 이런 말들 꼭 들어가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걸 쓴 거랑 이거 다 빼먹고 뭐 주저리 쓰는 거랑 세 줄 다 빡빡 채워도 점수 안 나가죠. 그러니까. 채점기준표 한 단어 쓴 거잖아요. 결국에 정상적 주의, 객관적 주의무 하나만 떨렁 쓴 거랑 그 내용을 쓰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도로교통법 19조 2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주의해야 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내용도 과실과 관련해서 주의무 위반은 객관적 주의무는 통상 법령이 근거가 되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설명할 필요 없이 특정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고요. 사안에서 을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H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얘를 추월하다가 H가 을의 차바퀴에 치여서 사망한 것은 법령상 주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망 결과를 예견 내지 회피하지 못한 경우니까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의 과실 큰 목 잡아봐요. 항상 과실치상 문제가 나오면 뒤에서 과실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꼭 먼저 논해줘야 돼요. 그죠? 예, 여기서 파생되는 거 지금 예상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과실, 객관적 주의무에 제한 올린 신뢰 원칙, 신뢰 원칙 이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과실에서 논해주는 거고. 자, 과실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과실 면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설 과실범의 경우에 행위자가 주의무에 위반해서 결과를 야기하였거나 주의무를 당한 합법적 대체가 있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했는데 합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발생했을 것이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상당인과관계 한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법적 대체인가 있었더라도 확실히 방지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귀속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행동해도 어차피 결과는 나왔을 거야. 이러면 귀속 부정. 예. 똑바로 행동했더라면 결과 안 나왔을 거야. 이러면 확실하다. 이러면 객관적 귀속 인정. 처벌력 그러니까. 다만 주임을 준수했더라도 결과 내지 방지 내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서 주임 위반 관련성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래라는 거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인디비어 프롤레오 원칙에 따라서 이런 건 적어주시면 좋다 그랬어요. 객관적 기속이 부정된다면 무죄 추정설. 두 번째, 주임을 다 했다 하더라도 즉 합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 발생이 방지되었을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무 위반적인 행위가 결과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으니까 처벌하자.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위험 증대설이 대립한다라는 겁니다. 판례요. 판례는 상당인과 관계에 따르면서 상당성 판단하면서 주임 위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판례 평서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답안에 적는 거 아니에요. 판례는 그대로 적는 겁니다. 판례는 설사 중앙선 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대체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 왼쪽 바퀴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 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주임 위반을 준수하였다면 결과 발생이 방지되었을 것이 입증된 경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줄. 그리고 평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그죠? 명백히 판례 입장이 뭐다라고 나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판례 입장만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논거형 문장이 그랬죠. 원래 빡빡한 문장은 과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첨삭을 하시든지 살펴보세요. 법학 문장은 항상 완벽해, 그러니까 논리적인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당히 뭐 이게 죄책은 이렇게 물어보면 쟁점은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있는지 상당 인과관계 있는지 문제다. 이건 상당 인과관계 쓰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법적 대체 이론으로 통해서 확실히 가능성, 뭐 확실성 있어야 되는데 뭐가 타당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난 이 입장이다. 여기에 따르면 결론은 어떻다. 이게 원래 다 들어가줘야 돼요. 한 문장에.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거 판례가 타당함으로 이런 말은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약식 요즘에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약식으로 적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판례에 따르면 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실무적인 그런 논리죠. 그래서 소결 보시면 산에서 을이 트럭을 운전하던 충분한 간격을 측면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실로 H가 죽었지만 을이 H의 자전거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였더라도 동일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자 하나의 또 팁 드릴게요. 뭐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결론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논증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식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사례 문제는 논리적으로 사례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거지 그 사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익한 논의들을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한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체크한 걸 다 적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명백한 사안 같은 경우 내가 봐서 일견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문제를 읽으면서 알잖아요. 벌써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안 되겠네.
자, 그래서 객관적 다설에 의하면 인정 안 되고 판례에 따르면 상당히가 부정됐다 된다. 그래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의뢰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의뢰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객관적 기소 또는 상당히하게 부정되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범위 미수는 없죠. 예. 자, 이 사례에서 챙겨둬야 될 건 합법적 대체 이론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세 줄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 직무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직무 때 직무 가기 전에 이 암기장 업데이트를 해서 좀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까지는 구판을 보셔도 되고요. 또 사이사이 이 인과관계 문제는 사이사이 이제 강론 쟁점을 하면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사례 2번과 관련해서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이것도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착오 문제를 원하지 않고 형법을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고의의 착오 나시죠, 그렇죠? 고의의 이면입니다. 내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아야지 이 사람한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가 나면 무조건 다 고의가 조각되는 게 논리를 빡빡하게 가져가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않는데 모든 사물을 자신이 인식하는 것과 외계의 현상이 일치한다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합했을 때 너가 인식한 거랑 발생한 결과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부합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해야지 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고,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적 견지에서 법적으로 봐서 죄질이 부합한다든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든지 이러면 고의가 있는 거야. 사람 죽이려고 해서 사람 죽었으면 고의가 있는 거지.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 죽였고 내가 그놈이 착한 놈이었으면 절대 안 죽였을 것이다. 알고 봤더니 못된 놈인 줄 알고 죽였는데 착한 놈이 안 죽였을 것이다. 알고 봤더니 이게 착한 놈이더라. 그럼 고의가 조각되나요? 사실적인 논리로는 고의가 조각되죠. 저기 착한 사람 죽일 고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 법적으로 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추상적 부합설은 이건 그 손괴죄, 고의기수 이런 것들 미술 처벌하는 그 논리로서 발전된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추상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고의의 이건 그림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좀 약식으로 할게요. 사실의 착오 항상 먼저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죠. 유형.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한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다른 구성요건,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다른 구성요건에 속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두 가지, 이건 착오의 유형이고 하나의 형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마찬가지로 또 객체의 착오가 방법의 착오가 있습니다. 객체의 착오는 대상에 대한 착오라고 합니다. 대상. 방법은 수단, 방법에 대한 착오죠. 요거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갑이 특정 객체 하나를 인식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건 대상의 착오가 인정될 겁니다. 최초의 시기에 대상 두 개를 인식했다라고 본다면 이거 방법의 착오가 되겠죠.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객체의 착오는 A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B였다. 이거죠. 대상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거. 방법의 착오는 A를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B를 죽였다. 이런 것들이 방법의 착오가 될 겁니다. 가까이 해결하는 방법은 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무조건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 B가 을과 병을 을과 병의 특수 강도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 한 장을 찍고 황급히 도주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을은 병에게 B의 인상착의와 그가 간 방향을 알려주며
B를 뒤따라가서 살해하고 스마트폰을 없애라 이랬죠. 뭐 사례에서 항상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을은 병에게 지시하고요. B를 가가지고 두 가지요. 첫 번째 하나는 뭐였냐? 죽여라. 살해하고 송계를 교사입니다. 이거 지시니까 병은 을이 알려준 방향으로 다가가 B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C를 발견하고 그를 B로 인하고 뭐예요? 이거는 항상 객체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 그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고 C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서 부숴버렸다. 객체의 착오로 한 겁니다. 그러면 논점의 정리하면 그래서 위사에서 을의 죄책을 가장 가볍게 하기 위한 논리를 한번 써봐라 라는 건데 박설 가지고 논의를 해보라는 거죠. 논점의 정리 보시면 먼저 병의 죄책을 간략히 언급한 후에 을의 죄책을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을의 죄책을 물어보죠. 을의 죄책. 즉 정범 행위자의 이건 지금 객체의 착오입니다. 객체의 착오. 정범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게 미친 영향. 요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올 거예요. 요거는 사례에서 한번 이거 뭐 재편하면 대기 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늘 사례 구조잖아요. 변호사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례 구조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작년에 중강도가 무조건 나올 거다. 그럼 중강도가 나온다고 해서 절도인지 아닌지, 그죠? 절도의 기회에 체포메탈 뭐 등등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다. 근데 나가서 상해까지 했다. 윤리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여기서 절도인지 아닌지, 이게 절도가 미수일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죠? 그 다음에 폭행 협박을 했는데 절도의 기회인지 아닌지, 폭행 협박도 그 목적이 있는지 없고 이런 걸 통해서 다 논리가 갈리잖아요, 그죠? 예.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그 버스 중량 사건으로 100m 절대 기회라고 볼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중강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핵심 쟁점이었고, 그러면 그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치상한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판단해서 별도의 행위를 살펴주는 게 문제였죠. 그 대표적인 유형이 이거예요. 직접 행위자의 객체 착오가 간접 정범이 됐던 정범이 됐던 공범이 됐던 뒤에 행위자에게 어떤 행위, 즉 어떤 효과를 미치겠는가. 자,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병의 죄책을 간략히 언급할 수밖에 없죠. 정범견 우위에 따라서. 그래서 을이 병에게 B를 살해하고 B의 스마트폰을 없애라고 교사했다, 지시했다. 교사의 의미. 자, 병이 C를 B로 오인하고 C를 살해하고 C가 가진 스마트폰을 손괴했다. 그러니까 문제,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 피교사자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항상 착오 유형이 나오면 어떤 착오다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어떤 착오다. 이게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그 중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자, 그러면 선결 문제. B는 병의 목차입니다. B의 스마트폰을 손괴할 의사였으나 C를 B로 오인했다. C를 살해하고 C가 가진 스마트폰을 손괴했기 때문에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다. 요거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표 다 기억하시잖아요. 구체적 사실 착오, 추상적 사실 객방. 뭐 아주 전통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이게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여기까지는 고의기수, 그렇죠? 구체적 부합설에서 방법의 착오만 미수, 과실, 그죠? 정확하게 보면은 불능미수. 그리고 여기서는 과실, 미수, 과실. 이건 저렇게 장애미수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만 맨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부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미수, 과실이고,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의 착오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사실과 발생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구체적 부합설. 판례.
법정적 부합설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냥. 자, 사안처럼 구체적 사실의 처음으로 객체에 차고 있는 경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고의기술을 인정한 점에 견해 일치하니까 크게 뭐가 타당하다, 뭐 논증을 원래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예. 그 발생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니까 뭐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라고 하시던지, 그건 뭐 암기장에도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사례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차고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은 C에 대한 살인죄, 재물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확정해놓고, 그러면 의뢰 원래대로 하면 가담 형태를 간단하게 적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 논점에 정리해서 교사라고 뺐습니다. 그 의뢰 차고 형태, 교사자 차고 형태의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 공범 종속성 원칙상 정범 차고 형태까지 종속한다. 그러니까 다 객체 차고다. 두 번째,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 발생 사실이 교사자의 고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체로 구체적 부합설을 방법의 착오로 이해하는 견해, 즉 더 간단하게 줄이면 객체의 착오설과 방법의 착오설의 대립이 있고, 그리고 방법의 착오설이 객체의 착오설보다 의뢰 대책을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미수하고 과실하고 나뉘니까. 그래서 최소한 방법의 착오일 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발생 사실의 고의기수범이 아닌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건 필요 없죠. 가장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건 이 입장을 취하면 되는 거죠. 얘가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했을 때 가장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교사자 의뢰 자체, 이거는 그냥 이론상 정리만 좀 해두세요. 그럼 객체의 착오설은 객체의 착오다. 을도 이렇게 보면 C에 대한 살인 교사죄, 재물손괴 교사죄 실경 죄책을 인정하고, 방법의 착오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고 사실의 착오 취급에서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게 되면 일견에 동일하겠죠. 어쨌든 방법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는 동일하다 보는 건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똑같아. 논리적으로는 이 논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방법의 착오다 뒤에 있는 의뢰 입장이 방법의 착오다라고 본다면 사실의 착오 취급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는 견해는 다시 교사의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 교사의 미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교사의 미수 두 개 돼 있죠. 기억력.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과실범, 과실범에 대한 교사 요 차이고, 디귿번은 협의의 교사의 미수, 리을번 협의의 교사의 미수. 뒤에 게 좀 다르죠. 과실범에 대한 교사, 그 다음에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 정범 이렇게 나뉘는데 뭐 다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의뢰 책에서 논리적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고, 그러면 사안 해결과 관련해서 를 가장 가볍게 처벌하려면 정범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에게는 방법의 착오로 보고 사실의 착오 취급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서 교사자 방법의 착오와 교사한 범죄 예비 음모만을 인정하는 견해를 결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살인의 예비 음모의 죄 정한형으로 처벌되게 될 겁니다.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오바예요, 이거. 그 의뢰죄책 15점과 관련해서 교사자의 의뢰 착오 형태만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 착오 형태에 따라서 교사자의 의뢰 죄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3번 방법의 착오설과 관련해서 사실의 착오 취급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할 때 한 두 개만 언급해 주세요. 그냥 교사미수, 과실상경 등이 견해가 있으나, 그러면서 바로 그냥 사안 포섭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의 착오설에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할 때 다시 나뉘는 교사미수, 과실상경, 과실범에 대한 교사, 협의교사미수, 과실범에 대한 교사, 과실정범 이렇게 대칭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2-2입니다. 을의 칼에 찔려 병원으로 구성돼 치료받고 퇴원한 갑은 정에게 을을 살해할 것을, 팔의 변호사 시험, 을에게 살해할 것을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정은 C를 을로 인하고 C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6주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뭐라 그랬습니까? 태어난 갑은 정에게 을을 죽여라 라고 부탁을 했고 살인을 교사했고요. 승낙했고요. 그런데 정은 C를 을로 인하고 객체착오죠. 그리고
C의 C를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육주에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고의가 뭐예요? 이거는 살인의 고의입니다. 살인의 고의. 상해 그 과실 치상이라든지 상해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살인 미수가 됩니다. 살인 미수 고의를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에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요. 사례 고의가 확정되면 그냥 고의가 살해 고의가 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나왔을 때는 보통 미필적 고의를 물어볼 때 나오는 건데 고의를 꼭 확정하시라 그랬습니다. 구성요건이 달라지잖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경 P2가 정을 적법하게 체포 이런 거 나와도 논하지 말라 그랬고요. 적법하게 체포 민서 형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정은 자신의 친형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것도 일기 쟁점이었죠. 정은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P2가 작성한 피신 조서를 교부받아 열람하고 그 조서 말미에 D 명의로 서명 나른 다음 P2에게 건네주었다. 3번, 4번과 관련된 쟁점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생명 위조죄, 위조사생행사죄 이것 다 판례에 있었던 거니까 판례 알면 적는 거고 모르면 이게 뭐지 하는 거고 정 안 되면 조문이라도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변사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한두 개씩은 나온다. 올해도 특징은 결국엔 그 성폭력처벌이라는 특례법과 관련된 문제가 그런 유형의 문제였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논점의 정리, 갑 정의 대책이니까 먼저 행위한 C 사항에 대한 정의 살인 미수를 성립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갑의 교사범의 성립, 즉 정의 객체처가 있잖아요. 교사범의 성립이 되느냐. 그래서 정은 별도의 행위인 공문서 부정행사, 사생명 위조, 위조사생행사죄 성부를 보자. 그럼 C 상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갑과 정의 대책, 행위 객체별로 목차를 나누어 적는 거고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시적 순서로 행위별로, 그 행위별에는 결과범위랑 결과별로 대상이 있다면 특히 1. 정의 살인미수의 C의 성부 정의 을을 살해할 고의로 C를 을로 오인하고 C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것은 객체의 차고 뭐요? 차고 유형, 구체적 사실의 차고 중 동같이 구성요건 객체의 차고에 해당한다. 이 착오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판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은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기술적인 기술 방법입니다. 서술 방법. 자, 갑의 죄책, 교사자 갑의 착오 형태. 정범 객체의 착오와 교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착오 형태는 어떤가? 첫 번째, 정범 착오도 종속한다라고 보는 객체 착오도 종속하니까 아니다. 정범 객체 착오는 교사자의 행위 방법의 잘못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방법의 착오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방법의 착오로 보자.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로 대체를 위한다. 이거 그냥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결론 부합설과 무관하게 정범 객체의 착오에서 공격 대상된 피해자는 교사 당시 교사자의 고의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범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봐야 된다.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답안 쓰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객체의 착오라는 견해, 방법의 착오라는 견해, 방법의 착오의 논거, 방법의 착오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방법의 착오가 타당하다. 결론 결국 방법의 착오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갑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는 입장은 물론 방법의 착오로 보고 여기서 착오에 대한 부합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는데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정범 객체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되겠죠. 생각한데 정범 객체의 착오는 교사 입장에서 방법의 착오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즉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논거 챙겨보시고요.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은 이거는 반대 논거를 들면서 타당하다 그랬어요.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기수의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한다는 점에서 일정 고의를 가지고 결과를 실현했음에도 미수라고 보는 것은 법감정에 반하니까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소극적인 논거를 들면서 타당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준비해 놓자 그랬죠. 갑은 C에 대한 살인교사의 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자, 정의 공문서 부정행사죄입니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에 많이도 설명을 드렸고 두 가지 권한과 많이 말씀드렸어요. 권한 여부와
사용 용도죠. 권한 있는 놈이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사용 처벌 안 하고, 권한 없는데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건 처벌요. 권한 있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처벌 하죠. 이것도 권한 없고 용도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써야 될 건 꼭 이었죠. 운전면허증이 그러면 운전 자격증명과 동시에 동일한 증명 기능을 가지고 있다. 타인 운전면허증 동일한 증명에 사용한 경우에도 공무서 부상액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록형으로 다시 한번 응용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게 곁다리 쟁점이잖아요. 어찌 보면 일기의 그냥 쟁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사례 유형에서 동일하게 내진 않아요. 동일하게 안 왔어요. 여지껏 통계에. 자, 다음 이제 사서명 위조 정의 피신조서 말미에 D명의로 서명날이란 경찰관 P2에게 건네준 점에서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죄의 실경죄책을 진다 판례는 이런 건 단맞추기 문제잖아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무인 간인을 하기 전에 그 서명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사서명 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사실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라는 논거를 하나 챙겨볼 때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죄질이나 법익이 부합해서 동가치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라고 논거들을 하나씩 챙겨두라 그랬어요. 왜 타당한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학설의 대립이 나오는 부분, 즉 사실의 착오를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취해야 될 논거를 정확하게 반줄이라도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법정수발이 타당하다 아니면 법정수발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증하지도 않고 뭐 적어도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법정수발이 타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득점하는 데 유리할 겁니다. 자, 유죄입니다. 2018년 2회 모금 문제인데요. 정 2천만 원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은 후배 B에게 정을 상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상해. 이를 승낙한 B는 정의 집에 숨어있다가 인상착이 비슷한 Y를 정으로 오인하고 말 안 해도 논점 쭉쭉 잡혀야죠. 그죠? 선결 문제로 행위한 자가 객체의 착오다. 그리고 교사한 자,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는 착오의 형태, 방법의 착오다. 그리고 방법의 착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부합설에 따른 법정적 부합설이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타당하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결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자. 됐죠? 목차가 이제 나오잖아요. 행위한 자에 대한 죄책을 함께 구성요건에서 문제되는 사실의 착오를 논증을 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착오의 유형이 미치는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해결하시고요. 2-3입니다. A에게 양심을 품고 있던 갑은 을을 찾아가 야곱방망이 등으로 A를 패달라고 부탁했다. 똑같은 유형이잖아요. 똑같은 유형. 유형을 좀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응용되는 한번 틀거리를 봐봐요. 특정 A가 갑에게 행위자 B라고 할게요. 그냥 B에게 어떤 행위를 교사하거나 뭐 방조하거나 등등등 얘가 직접 행위를 합니다. 이 유형을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행위에 대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뭐 책임에서 뭐 안 나오겠지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쟁점들을 다 또 파생시켜요. 근데 지금 무슨 유형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구성요건 파트에서 사실의 착오 부분을 계속 물어봅니다. 상위 개념으로는 고의 부분이겠죠. 이게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니 이 선결 문제는 얼마든지 파생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위험한 물건, 이제 구성요건에서 일개 쟁점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양념을 치는 거죠. 자, 사례 풀이고 사례 구조는 똑같습니다. 패달라고 부탁이고 갑의 부탁을 승낙하는 며칠 23시경에 A의 집 문 앞에서 A를 기다렸던 중 모자를 쓰고 기가는 A의 동생 B를 A로 잘못 알고 오인하고 객체의 착오죠.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 이제 구성요건을 한번 논해봐라 라는 양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B의 등을 내려쳤으나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동네 주민 C와 얼굴을 마주쳐 황급히 도망했고 B는 을의 구타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상해공으로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렸으니까 특수상해가 문제되겠죠. 그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 논점의 정리. 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죄 선고를 검토하자. 특히 을에게 상해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심사하면서
그렇죠. 여기서 명백히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상해 고의를 했다. 근데 부탁을 받아서 야구방망이를 때렸다. 이 정도로 상해 고의가 있다고 간략하게 논증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핵심 쟁점은 정범 객체 착오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계속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죠. 여기서 배점이 30점을 줬다, 아니면 뭐 20점을 줬다, 그러면 거의 대등한 배점이 이거는. 자기가 아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많이 쓴다고 배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 위험 물건 휴대, 위험한 물건이라 암기해 두시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이게 논증이에요, 이거. 객관적 성질, 스티로폴이다. 안 되겠죠, 그죠? 네. 사용 방법에 따라 칼이다. 음식한 데 썼다. 예, 사람을 능히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다. 판례 위험을 근저 여부는 판례 문구로 가시죠.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그 사용 방법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경우 사회 통념에 미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위험한 물건인가? 흉기와 구별되는가? 예, 형법에 나오는 흉기하고 구별되어진다라는 견해도 있고 같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정리하시고요, 일단. 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 읽어만 두세요. 칼, 유리병들도 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데 사용되었다.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가? 그래서 뭐 저쩌고 따라서 의리 비에게 내려친 야구방망이는 객관적 성질, 사용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휴대의 의미죠, 휴대. 학설 대립이 있어요. 여기도 간략하게. 몸에 집어들 수 있게 가까이 둬야 된다는 협의설과 널리 이용한다는 광의설이 있지만 휴대열한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광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하셔도 되고 의뢰 야구방망이로 비를 내려쳤기 때문에 휴대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다. 상해의 개념이 상해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또 신체 완전성 침해, 생리적 기능 훼손, 생리적 기능 훼손과 신체 외관에 대한 중대한 변화, 절충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 생리적 기능 훼손의 입장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르면 상해란 생리적 기능 훼손 즉 정신적, 육체적, 병적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악화시켜서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 판례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처 여부, 자연 치유, 일상생활의 장애 초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해를 판단하고 있다. 이런 걸 답안에 적는 건 아니고요, 그죠? 사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느냐 보면 3주의 치료라는 상처는 자연 이런 것들 녹여내는 거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었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고 일상생활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리적 기능 훼손이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상해에 해당한다라고 본다. 그럼 고의착오 문제입니다. 동설, 판례, 용인설, 미필적 고의 부분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거. 총론에서는 슬금슬금 다 대기하고 있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고의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요. 의적 요소, 지적 요소라고 하잖아요. 인식하고 의적, 의욕해야죠, 뭔가. 요 경계선상에 있는 게 인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나아가서 거꾸로죠. 인식하고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결과 발생을 의욕했어야 된다. 즉 의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있어야 된다는 견해는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미필적 고의가 있으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는 요소죠. 그러면 용인설 있고 두 가지만 감수설,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라고 하면 의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감수했다라고 의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용인설과 감수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안에서 그래서 고의의 요소를 적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사안에서 을은 야구방망이로 B 등을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용인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그러면 고의로 상해를 입혔는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를 해결하는 방법과 문제된다. 정보한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문제된다. 사실 착오 해결 관련해서 법정 부합, 인식, 구체적 부합설이 있지만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인식사회 발생 사실이 죄질과 법익에 부합한다면 동가치가 평가된다면 그 착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결국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니까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술을 인정하자. 그럼 결국 발생한 을의
을은 B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상해 교사죠. 결국엔 을은 특수상해, 그리고 B도 갑도 교사죄. 그러면 B 을부터요. 참 이거 지금 을부터 하고, 자 갑의 교사. 이게 가담 형태 적어야 되잖아요. 또 예. 범행 결의를 불러일으키겠으니까 갑은 야곱방미 등으로 패달라고 부탁했고 미필적 고의를 가졌고 특수상해죄를 교사한 거다. 교사했는데 정보물이 구책사실착오 중 객체착오를 일으켰다. 정보는 객체착오가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교사 고의착오 문제는 행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목차가 떠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교사 착오 형태 죄책, 우리가 해결하는 것처럼 사안의 해결.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예.